이번 경우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네. 상태에서 젊은 친구들 경험이 없는 분들을 또 현혹을 하는 거죠. 문제 없다라고 하고요. 심한 경우는 보조금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뭐 돈 다 내줄게, 이자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게 사실 좀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네. 아, 이 나쁜 분들을 어떻게 좀 해야 되나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재화일 거예요. 집과 관련해서 저희가 매주 한 번씩 시간을 굳이 할애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주거복지만큼 시급한 게 없을 텐데 안타까운 전세 사기, 이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주간 부동산 가격 동향 알아보고요. 전세 사기 관련해서도 현황, 대책 차분하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주간 아파트 시장 어떻게 움직였느냐 요거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이번 주는요. 매매 가격이 제가 지난주에 좀 확대가 됐다. 하락폭이 확대됐다라고 했는데 2주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다시 또 축소됐습니다. 주간 단위로 통계다 보니까 이게 축소됐다 늘어났다 왔다 갔다 해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요. 너무 혼란스럽긴 한데. 아이 뭐 소장님이 죄송할 게 있나요? 시장이 움직이는 걸.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네. 살짝 올랐다가 내렸다가 지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전국 매매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주가 마이너스 0.22%에서 마이너스 0.17%, 서울 같은 경우는 0.13에서 0.11%, 지방은 0.2에서 0.17%로 서울, 지방 모두 비슷하게 하락폭을 축소하고 있고요. 전세는 그냥 동일한 흐름입니다. 계속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다. 전국 176개 지역 중에서 상승 지역이 3개에서 10개로 늘어났고요. 하락 지역은 169개에서 164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주간 흐름에 너무 좀 일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 흐름은 그냥 보합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부동산 관련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서 잠실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했었는데 요거 20억 원대 재진입했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거 딱 한 개 팔렸는데 20억인 거예요? 아니면 분위기 반전이에요? 이게 어느 아파트에 따라 다르거든요. 20억 진입이 이제. 그 엘리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또 잠실 다녀왔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다녀오셨군요. 이럴 줄 알고 제가 또 미리 좀 다녀온 것 같은데요. 역시. 일단 뭐 잠실 대표 아파트라고 한다면 우리 잠실 주공 1단지, 2단지 재건축한 엘스 리센츠 아파트인데요. 가장 분위기 좋을 때 2021년에 27억, 26억 5천, 27억까지 거래가 됐었고요. 분위기 안 좋을 때 작년 12월, 올 1월이 19억 뭐 5천만 원, 20억 초반대 정도 거래가 됐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까 21억 5천에서 22억까지는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올랐는데 문제는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22억에서 멈췄고요. 리센츠 같은 경우는 살짝 또 약간 조정되는 분위기도 보여서 현장 부동산 사장님한테 분위기 어떠냐라고 하니까 4월 들어서 좀 거래량 또 줄어들고 매수자들이 좀 붙지 않는다. 거래가 많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통계만 보면 20억 나왔다라고 하는데 20억은 뭐 원래 나왔었고요. 최근에 조금 올라가다가 주춤하는 상황이다. 거래량은 굉장히 없다. 여기가 토지거래가 구역이에요. 네. 그래서 전세 끼고는 못 사고요. 들어가서 살 실소유자들, 사람만. 그렇죠. 실거주자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는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가격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요. 네. 그다음에 20억에서 다시 10 몇 억대로 내려가기도 합니까?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예상치 못하는 상황. 금리가 갑자기 우리가 동결될 줄 알고 있는데 2번 동결이 됐고요. 설마 또 올리겠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5월 금통위에서 미국이 올리고 우리도 0.25 올려버리게 되면 다시 19억대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불확실성 되는 거야? 또 금리 다시 오르는 거야? 라는 생각에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당분간 20억에서 22억 사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횡보입니다. 횡보. 그래요. 그리고 참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까 참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인천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던 젊은 분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어요. 사실 이게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게 근 9개월 정도 됐단 말이죠.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대책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도움을 주지 못한다. 라는 반응이고 저도 이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예방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세금 체납 정보 확인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 임시 거주처 마련해주겠다.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대출 연장해주겠다인데 피해자들이 왜 힘들어하냐면 이제 몇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요. 두 번째는 내 전세금을 다 잃어버렸다는 그런 허망함, 굉장히 좀 좌절을 하게 되고요. 이게 가장 힘든데 세 번째는 이제 뭔가 노력을 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변호사도 만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좌절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전세금을 건질 수 없다라는 좌절감을 느끼는 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자살하신 분도 이제 이유가 있는 게 그 이제 기소가 됐단 말입니다. 2,700채 정도 이제 이분이 건축 사기왕이죠. 가지고 있고요. 800명 정도가 대상이라고 하는데 피해 금액을 뭐 150억 정도 책정을 했는데 이분이 사기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기간이 검찰은 특정 기간을 정해서 피해 금액을 했는데 이분은 그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번 충격을 받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있거든요. 네. 최소 금액 정도로 이제 우리가 해주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에서는 보증금 8,500만 원 이하에 2,800만 원까지는 2,800만 원까지는 먼저 이렇게 경매 넘어가게 되면 변제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전세금이 큰 금액이 아닐 경우에는 그렇죠. 선순위 채권이 있어도 최소 전세 금액 정도. 보증금을 먼저 내주는 다는 제도가 있잖아요. 아니고요. 근데 그게 그 정도 금액만. 해당이 되었다가 올려주면서 본인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게 되었다 이 얘기죠. 이게 기준이 참 이게 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계약 체결한 기준이 아니고요. 선순위 건저당이 체결된 기준에서 그 시점에 기준이 적용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은 이게 매년 가격을 올려주거든요. 네. 기준 금액을. 지금은 8,500만 원 보증금이 기준인데 2018년 기준에서 하면 7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보증금이 8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나는 최우선 지금 변제금 8천에 살고 있는데 네. 내가 처음에 설정했을 당시에 7천만 원. 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 네. 건저당을 설정했을 때 그때 기준에서 하다 보니까 내 잘못은 아닌 거죠. 세입자 잘못은 아닌데 네. 선순위권자가 2018년에 건저당을 설정하니까 2018년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분은 최우선 변제금 적용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참. 2,800만 원조차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네. 동떨어져 있다. 그리고 임시 거주처도 또 월세를 내야 되거든요. 아니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다 사기를 당했는데 또 월세를 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겹쳤던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에 그 함께 가슴 아파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명희님, 어제 전세 사기 이 뉴스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유, 전세 살기 무서운데 다음에는 월세로 가야 할까요? 이런 고민들도 하시고 네. 그래요. 다들 너무 안타깝다. 정말 열심히 산 청년들인데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어제가 사실은 이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의 49제를 기념하는 추모식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새로운 피해자가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면서 여기에 영정사진이 늘어나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 경매에 넘어갔다. 그러면 세입자도 본인의 방어권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럼 전세금은 한 푼도 못 받습니까? 이게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세입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전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내 집을 마련할 때에는 학군도 봐야 되고 뭐 집값이 얼마나 오르느냐 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전세는 오로지 내 전세금을 온전히 잘 지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최악의 경우는 물론 내가 경매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으면 그냥 전세권 그 소송을 해가지고 경매에 넘길 수도 있는데 최악의 경우는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 전세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를 우리가 반드시 계산도 해야 되고요.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돈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당을 받는 방법. 경매 넘어가게 되면 다른 누군가가 제3자가 이제 낙찰을 받겠죠. 네. 그리고 낙찰 금액에 대해서 이제 서로 나눠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1순위라면 내 전세금을 먼저 가지고 가는 거고요. 만약에 내보다 앞선 선순위권자가 있다면 은행이 뭐 건저당을 잡았다면 은행이 가지고 가요.
예를 들어서 3억 하던 집이 2억 원에 낙찰이 됐는데 그럼 2억 원이라는 돈이 생기는데요. 내 전세금은 1억입니다. 그러면 1억을 내가 가져갈 수는 있는데 은행이 건저당을 1억 5천을 잡고 있다라고 하면 은행이 1억 5천 가지고 가고요. 나는 남은 5천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선순위권자가 있는지는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또 낙찰을 받을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내가 낙찰을 받아도 물론 선순위권자가 있으면 돌려줘야 되는 돈이고요. 두 번째는 낙찰을 받았는데 경매 넘어가게 되면 앞서서 제가 3억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3억에 낙찰되지는 않거든요. 한 2억이나 1억 5천에 낙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전세금이 2억이라고 치면 1억 5천에 낙찰이 되면 내가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한다.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 가율이 90% 넘잖아요. 100% 넘는 경우들도 있기 네. 때문에 경매 넘어가서 선순위권자가 없고 내가 낙찰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전세금 다 받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네.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우리가 계약할 때도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선순위권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전세 가율이라고 하잖아요. 전세 가율이 집값 시세 대비 70% 넘어가게 되면 경매 넘어가면 다 받지는 못하겠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입으신 분들이 그걸 확인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선순위 채권 없는 줄 알았고 서류상으로 깨끗했고 바지 임대인 내세였고 나중에 작정하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답답한데 이게 사기하시는 분들은요 다 작업을 하시는 하거든요. 분들이라고 하지 말죠. 근데 사기꾼이라고 방송에서 하죠. 제가 욕을 하기는 그렇고요. 진짜 사기꾼이라고 합시다. 예, 네. 저는 뭐 건축왕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좀 네. 거부하고요. 이게 사기왕인데 이번 경우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선순위 건저당이 있는 네. 상태에서 젊은 친구들 경험이 없는 분들을 또 현혹을 하는 거죠. 문제 없다라고 하고요. 심한 경우는 보조금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뭐 돈 다 내줄게, 이자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게 사실 좀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네. 아, 이 나쁜 분들을 어떻게 좀 해야 되나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죠. 악은 성실합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호의는 없다는 걸 꼭 맞습니다. 기억을 하셔야겠고 네. 빌라가 다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그럼요. 빌라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요. 빌라 신축 빌라에 이런저런 옵션을 다 주고도 내 느낌에 약간 싼 것 같다. 한 번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러면 어때요? 이게 지금 경매로 팔려버리면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낙찰의 우선권을 주는 이 방식은 도움이 됩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매수권을 준다라고 하는데 물론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집을 낙찰 받을 수는 있어요. 상계 처리됩니다. 내 전세금이 있으면 낙찰 받는 금액이 내 전세금이 1억 5천이고요. 2억에 낙찰 받으면 나는 남은 5천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괜찮은데 지금 빌라 사기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낙찰 받더라도 선순위권자가 있으면 또 돌려줘야 되는데 이번에 이 건축왕이 정말 나쁜 사람이 나쁜 뭐 진짜 욕하고 싶은데 사기꾼이 네. 선순위권 이게 건저당을 많이 잡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 또 빌리고 또 사기까지 쳤기 때문에 우선 매수만 해서 또 답이 나올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에는 또 돈이 없잖아요. 뭔가 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사기당하신 젊은 분들이 뭐 5년, 10년 돈 그렇죠. 모은 전 재산을 다 날렸기 때문에 우선 매수권을 주더라도 경매를 받을 돈이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번에 안타까운 선택하신 분이 엄마한테 보냈던 문자 메시지가 2만 원만 보내달라였다는 거예요. 참 상황을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훔치는 정말 나쁜 범죄인데 정부가 그래서 어제 내놓은 대책이 하나 있습니다. 경매를 일단 미루자. 피해자들이 경매 절차만이라도 일단 중단해 달라고 했던 요구에 응답을 한 건데 네. 요거는 도움이 좀 될까요? 이거는 임시 방법일 뿐입니다. 이게 1순위 이제 선순위 은행한테 경매 넘기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경매 넘기게 되면 제3자가 낙찰을 받고 이제 명도를 시키거나 또 다른 피해를 주는 부분이 두 번 죽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낙찰 받은 분이 명도를 해서 나가라고 하거나 나가라고 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도 한대요. 야 정부에서 대출 한도를 늘려주니까 전세금 또 올려줘 라고 해서 그걸 또 이용하시는 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중단해야 되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일시적인 중단이기 때문에 근본 해결책은 될 수가 없고요. 지금 최근에 조금 전에 나온 뉴스를 보면 네. 정부가 어차피 매입 임대라고 하거든요. 지금 정부가 이제 LH나 SH를 통해서 매입 임대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사기당하신 분들 물건을 좀 우선 매입을 해준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가 투자할 때도 손절매를 하거든요. 손절매하지 않고 오래 물려 있으면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고요. 굉장히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 당하신 분들은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우선 매수권을 준다면 빨리 그냥 매수를 해서 네. 아니면 무이자 대출이라도 해줘가지고 매수하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빠른 좀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6개월 지나도 지지부진하다는 거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영만님, 예전에 저도 전세 사기를 당한 일이 있는데 정말 피말립니다. 정부에서 보다 강하게 사전 감지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해주셨는데 이게 사람이 오늘 들어가서 이 두 발 뻗고 잘 집이 사라진다는 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마 이분들은 9개월 동안 잠을 못 주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참 대출로 이제 받아서 일단 다시 한번 제기를 해라. 이게 맞는 대책인지도 모르겠고. 대출도 저는 뭐 그냥 대출이 아니고요. 네. 한 뭐 10년이든 20년이든 무이자 대출은 해줘야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좀 자금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게 또 형평성 문제가 또 걸립니다. 사기당하신 분들이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들도 많은데 그쵸. 또 우리 세금으로 또 도와준다는 또 비판의 여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예방 대책도 좀 제대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라는 금융 상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전세라는 게 결국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 상품이거든요. 맞아요. 이자를 세입자가 물면서 무이자 대출을 2년에서 4년 정도 하는 상품인데 이 전체적으로 임대인에 대한 DB를 마련하는 거 이런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전세 사기에 이어서 집값 띄우기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집값 띄우기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 이거 네.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사실 사기죠. 이게 무슨 사기냐면 우리가 실거래 신고를 합니다. 2006년 이후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30일 이내로 실거래 신고를 하는데요. 우리가 계약을 깰 수도 있거든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를 하고요. 나중에 계약 해지를 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저도 실거래가를 많이 확인을 하거든요. 앞서서 뭐 잠실 가격이 얼마다. 네. 다 실거래를 보고 제가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 건데 우리가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죠. 실거래가를 보고 이 가격이면 해도 되겠다. 이렇게 거래가 됐었구나. 믿고 하는데 그게 허수라는 거죠. 허수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세가 10억 원인데요. 네. 이제 우리가 짜고 12억 원에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실거래 신고를 하죠. 저는 12억 원에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계약 해지를 해버리는 거죠. 취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6개월 동안 그 가격을 믿고 12억을 믿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건, 3건, 4건이 계약이 되면 그게 시세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세 올리기, 시세 띄우기라고 하는데 이런 점이 굉장히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과거도 문제가 됐었는데 국토부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좀 믿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변명하면 어떡해요? 이게 취소하는 시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시점이나 아니면은 저는 잔금을 되게 길게 치를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초장기로 저는 할부로 낼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됐어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사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1년 잡는 경우들도 있어요. 정상 거래도 이제 특별한 사정인 1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특별한 사정이 여러 건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단속하는 것도 보면 이제 3개월, 6개월 구분해서 국토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3개월 내에 계약 해지한 사례는 2021년 기준으로 네. 1분기 88.6%에서 최근에 41%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막 오를 때는 집주인이 배액 상환도 하고 했는데 6개월이 늘어난 경우도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적발되면 깜빵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더 네. 개정이 돼서 깜빵 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처벌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